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어제는 SK하이닉스, 네.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것이 시장 강퇴했다는 오늘은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대우조선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을 아주 걷잡을 수 없었겠죠. 흘러내리게 또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뭐 하한가를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이없는 세상이 또 와 있는데요. 오늘 이런 걸 잠시 후에 또 얘기해 보고요. 오늘 지금 시장 상황 아침에 상당히 강했다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느낌도 들고요. 종목별로 보면 아주 강한 것도 여전히 있지만은요. 시장 상황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그 시장에 이제 그렇게 영향을 준 게 이란 핵협상 타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건설주 오전에 이제 대림 사람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상승폭은 좀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건설주에 대한 강세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증권주에 대한 강세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나스닥에서 IBB가 이제 상당히 또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그 밸류에이션이 PER 23배,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대표적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 PER 14배, 나스닥은 이제 버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국내 이제 코스닥의 바이오 PER은 40배에서 50배 사이, 지금 45배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바이오주에 대한 강세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쪽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반도체 쪽 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칭화 유니그룹의 그 반도체 마이크론에 대한 인수 자체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시장에 대한 쪽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는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매수가 좀 줄었거든요. 우연장보다 이제 매수가 좀 줄면서 아까 수락극 정도까지 했었는데 막. 네, 이제 890억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상승 거래소에 대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대우조선행에 대한 하한가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 뭐 대우조선행에 대한 뭐 이제 그 미디어에서 이제 재조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갔다. 대우그룹 자체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없는 그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빅베스를 그렇게 크게 한 쪽이 없어서 할 이유도 없어. 빅베스가 뭐죠? 빅베스. 한 번에 부실을 털어내는 거죠. 그죠? 한 번에 부실을 털어내는 거를 이제 빅베스라고 하는데 이런 빅베스를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대우그룹 자체가 그랬죠.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우조선에 대한 하한가를 가면서 조선주들에 대한 약세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일단 대우조선이 하한가를 가면서 지금 은행주도 약세로 끌고 내려가는 게 되고 특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합통신 보도가 이게 이제 또 앞서 조선일보도 있었지만 제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세요. 네네.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게 보면 이제 정부 채권단에서 대우조선 자율협약 워크아웃 검토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딴 것도 아니라 연합에서 나온 거고 뭐 조선일보도 뭐 비슷하지만 연합에서 나온 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뢰가 들어갔잖아요. 공식 의뢰.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러면 이제 워크아웃이나 이렇게 뭐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하면 이제 저거거든요. 은행권에 이제 손실을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은행권이 이제 줄줄 또 같이 약해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지금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900억의 순매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시작에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그중에 오늘 또 대표적인 것은 어저께 또 많이 팔았잖아요. SK하이닉스요. 오늘 이제 외국 SK하이닉스를 좀 사고 있는 것 같이 어제는 팔았고 오늘 샀고 딱 그런 차이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정도 되면 뭐 거의 다죠. 거의 다가 되겠고요. 그 밖에 있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워낙 어저께 팔았던 거 오늘 좀 산다. 뭐 이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느낌은 딱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호재건 악재건 아주 순식간에 반영하죠. 순식간에 반영하고 그 다음날 아니면 또 그 다음부터 급반등하고 이런 건데요. 근데 보면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만은 지금 오늘 상한가 풀렸는데요. 지금 다시 이러다 또 갈 수 있겠죠. 보면 이러다 보니까 3일 연속 3, 4일 가니까 이제 바로 더블 나고. 4연상. 더블 나고. 더블이 훨씬 넘죠. 더블 넘죠. 그래서 보면 엊그저께 어제도 말씀드렸죠.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20만 원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 갈지 안 갈지 모르겠고요. 한 번에 500%로. 시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역시 약간 딴 얘기 해드리면 이승훈 대표의 통찰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쳐드려야겠다. 정말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주식을 얘기할 때 듣보잡이라고 했는데 포인트를 딱딱 짚더라고요.
첫 번째는 중앙일보의 홍 회장님.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스크린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린수. 그래서 저희가 막 처음에 방송할 때, 한 3주 전에 딱 한 정도 녹음할 때 막 찾아봤더니, 너무 차이 난다는 거죠. 실제 CGV가 900개 정도 되거든요. 스크린수 말씀. 제가 말씀은 스크린수는 극장수가 아니라 스크린수잖아요. 900개 있고요. 그 다음 있는 게 이제 롯데가 있고요. 롯데. 그 다음이 얘가 메가박스도 전 상당히 없는 줄 알았더니요. 네. 얘네들은 400에 한 20개 돼요. 420개 한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절반 정도인데 시가총액은 한 짝은 2조 몇천억이고 이건 몇천억, 4천억, 5천억 안 되잖아요. 1조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저는 딱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게 올라가겠니 했는데 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건 또 딴 이유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증권사에서 지금 레포트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한테 주가한테 탄력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보면 큰 주식 중에서는 은근히 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외국인이 그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게 이런 게 결국은 항상 사고를 치는 법인데요. CJ제일제당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CJ제당은 이제 라이신인데요. 라이신 가격이 또 중국에서 약간 또 회복세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나중에 좀 기회 되면 좀 찾아봐야 레포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도 여전히 시장에서 여전히 중심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초대 손님 오셨으니까 초대 손님 모시면서 한두 가지 중요한 이슈 다루고 나서 미진한 거 중심으로 이슈 따라잡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요일은 전지현대였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부터 바뀌었습니다. 수요일은 훈이데이. 훈이데이. 수요일은 훈이데이. 네. 훈이데이의 주인공 누구죠? 김성훈입니다. 누구? 김성훈입니다. 김성훈이? 네, 김성훈이. 네. 근데 김성훈 이름이 많아. 네. 근데 여기 있는 듬직한 김성훈은 아니고 그보다 약간 덜 듬직한 김성훈이야. 몸무게 차이가 날 거래도. 몸무게 차이가 나죠. 왜냐면 일단 몸무게가 키가 그쪽이 더 크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5에서 7% 정도 몸무게 줄 거야. 이 친구는 아침에 수영하는 친구죠. 그 운동하는 친구입니다. 그 듬직한 김성훈은? 네, 듬직한 김성훈님은 통풍까지. 통풍과? 통풍과. 통풍은 다 해결됐어? 운동 부족. 통풍은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응, 없어졌어. 네. 네, 김성훈님 너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오늘 어떤 제대로 듬직하게 네. 오셨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그 매크로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중국 GDP 나왔어요. 7% 나왔고. 7%로? 네, 컨센이 6.8에서 6.9였는데 일단 컨센을 상회하면서 나왔습니다. 대충 마사지한 느낌이 나죠? 네. 시장 최근에 중국 시장 약간 급락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받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GDP 역시나 좀 7% 컨센 소폭 상회를 하는 조금 숫자를 내어주면서 네. 저는 다시 한번 중국 정부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정도만 여기서 움직여 준다라면은 네.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스는 더더욱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스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네. 네. 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이제 9월에서 12월 달로 조금 이제 모르겠어요. 좀 늦어진다는 어떤 컨센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밤에 나스닥 시장이 좀 더 강했었죠. 다음 S&P보다는. 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네. 바이오가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역시나 그 바이오 섹터가 금리 인상이 늦어진다라는 기대감에 2% 상승했다는 것 결국은 성장주는 역시나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흐름들 역시나 오늘도 네. 우리 시장 바이오 제약 섹터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역시나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주에 연이틀 2번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일단 이번 주는 좀 사그라들고 있고 여전히 시장은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다. 물론 오늘 하이닉스나 네. 대우조선해양이나 얘기할 건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시장 여전히 중소형주 장세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 바이오 제약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바이오 안에서도 계속 순환하면서 바이오가 이거 나오잖아요. 새로운 흐름도 또 좀 이쪽은 워낙 또 강자잖아요. 네, 여기 최근에 아직까지 라이센스하고 기대감을 가지고서 올랐던 부분들. 지난주에 제가 되게 중요한 자료를 갖다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었죠. 맞아, 뭐 자기만 있다는 듯이 보여드렸어요. 네, 아직까지 뭐 나온 자료가 없어서 이제 저희들만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은 뭐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 그 자료를 다시 보실 수 있을 다시 보기를 보라고. 다시 보기. 오늘 것도 다시 보고. 자, 지난주 거 다시 보기. 지난주 거 조회수 얼마나 올라간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기. 네, 일단 뭐 라이센스하고 기대감만 가지고서 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뭐 CTC 바이오,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CTC 바이오도 분명히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이다 보니까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뭐 꾸준히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러 말씀드리고 있고, 또 숫자가 나오는 대장주 뭐가 있겠습니까? 메디톡스죠. 그렇죠. 메디톡스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장에서 새로운 종목이 하나 좀 나타났어요. 뭐요? 휴원스가 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휴원스? 네. 휴원스. 자,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야 되는데, 휴원스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광 주사 관련된 기기와 어떤 재료를 갖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제 친구 중에서 산부인과래요. 제 친구 중에서 피부과 상담 실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가 피부과 상담 실장에? 여자겠죠. 아, 여자. 그 얘기를 해줘야지. 친구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물어봤습니다. 순수 친구? 네. 순수 친구죠, 그럼요. 일단 물어봤어요. 야, 그거 물광 주사. 여기 침 나온 거야? 예? 여기 번쩍거려. 물광 주사 맞은 거야? 물광 주사 맞은 거야? 입술에다가. 입꼬리에다가. 물어봤어요. 물광 주사 요즘에 많이 맞니? 하니까 많이 맞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휴원스의 물광 주사 그게 나온 지가 좀 됐어요. 됐는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닥 주목을 안 했거든요. 즉 현재 주가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반영이 안 돼 있다가 그것이 급하게 반영이 되면서 어제장에서 강하게 한 15%인가요? 올라가서 마감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알아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인터넷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피부과 시술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레이저예요. 레이저가 가장 효과가 좋은데 그러면 야 물광주사는 어떠냐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한정된 효과. 즉 이게 3에서 길면 6개월 정도 간대요. 보톡스랑 비슷한 거죠. 보톡스도 한번 맞으면 짧게는 3개월, 길어봤자 한 4개월, 5개월 가죠. 주름을 피는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물광주사도 맞으면은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그것이 3에서 6개월 정도 가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톡스처럼. 그러니까 제2의 보톡스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현재 조금 뭐 시장에서 좀 맞아봤어요? 네, 맞아봤습니다. 본인이 많이 봤냐? 아, 물광주사요? 그건 아직 안 보톡스는? 보톡스는 맞아봤어요. 엄마랑 같이? 제 동생이 의사잖아요. 엄마랑 같이? 집에서 맞았어요. 야매로. 의사가 나중에 야매 아닌지. 그러다가 피부 괴사한다. 어디다 맞았어, 자기? 아니 뭐 한번 이마에다 맞아보고 맞아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저는 뭐 주기적으로 맞는 편은 아닌데 일단 엄마가 맞을 때 한번 옆에서 같이 누워가지고서 집에서 맞고 뭐 옛날에 우리 치과 야매로 많이 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치과 야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기 있잖아요. 감기 그 백신 그것도 야매로 맞고 뭐 이런 적이 있었지. 그다음에 그 보면 간호사들은 뭐 집에서 자기가 알아서 아니 자기는 청년층으로 바꿔주려 했더니 노년층을 맞네. 팩 사다가 그 맞두만 자기가 그 수액 사다가 스스로 주사하더만 다 잡아놔야지. 다 잡아놔야지. 아니 그 시장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은 GDP는 7%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왜요? 가뜩이나 주가도 급락했는데 여기서 6.4%뭐 이렇게 나와봐. 그리고 이번에 중국 GDP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바로 못 나오잖아요.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GDP 집계하려면. 그렇죠. 중국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시간이 걸렸어. 2주나. 보통 보게 되면은 GDP 집계하는데 딱 분기 끝나면 바로 나오잖아요. 다음 날. 대단한 국가. 그 정부. 그게 추정치지 그래서. 아니 정부 무슨 추정치에 정부에서 바로 발표하는데. 아니 그다음에 이제 추정치하고 나서 그다음 수정치가 또 나오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는 발표 못 하잖아.
근데 중국은 바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결제 단계 긴 거고 예. 중국은 전산이 잘 돼 있는 거지. 아,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사막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고 네. 이 바이오는 그러면 히온스가 사실은 네. 그거 만들었잖아요. 네. 바이오가 맨 처음에 저거 만들었잖아요. 그 돼지 치료제. 네. 근데 그거 먹었는데 치료가 안 되더라고. 돼지 치료제요? 네, 돼지 네? 치료제. 그게 뭐예요? 그건 또 뭐예요? 살사라진. 살사라지? 네, 돼지 치료제를 만들었었는데 그 네. 돼지 치료제 나 효과 없던데 그거 2통 먹었는데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돼지 치료제 그 무슨 휴원스를 맨 처음에 그럼 먹으면 왜 술을 그렇게 처마시니?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식후 먹는 건지 식전 먹는 건지 몰라서 헷갈려서 그랬던 건가? 양쪽 다 먹어봐. 양쪽으로 다 네, 먹어야 되나? 네. 어쨌든 돼지 치료제는 별로였는데 이게 움직인 게 사실은 휴원스가 그 CTC 바이오하고 저거 있잖아요. 그 필름형 비아그라. 네. 그거 네. 하면서 얘네가 움직였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물광 주사. 네. 이게 좀 될까요? 왜냐하면 휴젤이라는 기업에서도 이 마이크로 니들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광 주사 효과를 내는 거니까 요즘에 이제 바늘을 갖다가 마스크팩에 꽂아가지고 그걸 딱 얼굴에 꽂게 되면 이제 얼굴에 직접 그 영양분을 주사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 부작용 없을까? 패치 같은 거겠네요. 패치는 아니고 이제 약간 좀 하드한 거죠. 하드 마스크팩인데 마이크로 니들이 달려 있는 거죠. 그게 부작용이 없는 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효 기간이 길어 6개월입니다. 네.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효과는 바로 나타나고 그리고 바늘에 한 5개가 있는데 이거를 넣어서 바로 이제 주입이 되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팩도 물론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이건 좀 더 그거보다는 좀 직접적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고통도 통증도 네. 그렇게 낫다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게 또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바이오 제약에서 아까 제가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 섹터가 또 뭐 있겠습니까? 의료기기예요. 네. 의료기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텍, 인바디, 뷰웍스 그리고 네. 오늘은 또 아이센스라는 아이센스.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몇 프로 아까 6%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의료기기 쪽으로 좀 더 한 번 더 시장을 주목을 하고 있다. 왜냐? 얘들은 기대감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진짜 기기가 팔려야지 매출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무작정 뭘 라이센스하고 기대감만 가지고서 가는 종목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이든 워커시간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급락한 와중에 더욱더 시장은 진짜 이제는 실적 시즌에 진짜 돌입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오늘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래도 기본적인 실적은 나온다는 뜻이겠죠. 현재 밸류에이션. 현대차는 떨어져도 너무 심하게 떨어졌지. 그렇죠. 예. 너무 심하게 떨어졌지. 그 1년 주가를 보니까 반토막을 냈더만. 현대차 작년 안 대비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건 불법이지. 네? 잡아넣어야지. 현대차 안 떨어졌다고. 너무 떨어졌지 저거는. 그건 그렇고요. 네. 아니 아이센스 나는 근데 이 보고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오늘 신한에서 목표가 네. 상향 보고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실적 시나리오가 있다. 그래서 네. 볼륨이 커진다.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했다. 아니면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 뭐가 신기술이 개발이 됐다가 아니라 보면 요즘에 뭐 PER 배수가 30배인데 32.8배를 적용을 해서 PER 배수를 높여갖고 이 목표 주가를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센스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되게 좋은데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그 바이오에 대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하고 나서 종목들이 그때도 한번 다 꼬꾸라졌었잖아요. 최근에 바이오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쪽이 PR 배수 상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제약만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또 약대 나온 사람들 많은데 바이오 전문하는 사람들 인력 자체가 그 증권업계 별로 안 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PR 배수나 PBR 이런 갖다 대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삼성페이, 네. 페이 결제 우리 페이하면 두 분이 할 말이 많아. 네, 그렇죠. 이거 소비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 나는 페이를 좋아합니다. 네. 수지도 좋아하지만 페이도 좋아합니다.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뭔가 좀 안 맞아 지금. 생뚱 맞았어. 네. 화제 해보세요. 네. 삼성페이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삼성전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 번째는 삼성페이로 인한 핀테크 관련 주식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겠죠. 네. 최근에 이제 핀테크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결국은 결제를 얼마나 쉽게 하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희 어머니도 옥션에서 이제 옥션에서 검색할 줄 알았어요 이제. 검색하시는데 결제가 못해. 그래서 맨날 저한테 문자 이것 좀 사주라.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서 그게 제가 주문해드리는데 돈은 받아? 예? 돈은 받아 어머니한테? 그럼요. 엄마한테 돈 받으면 그렇지. 예. 받는데 이 친구는 게임이 확실하네. 엄마가 돈이 더 많구나. 그렇죠. 그런 건 느끼지.
그러니까 결제를 얼마나 쉽게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한번 주문해 보신 분들은 그 결제 편리함을 아마 여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 페이. 안 편리하던데. 빵빵. 네. 아, 그래도 편리한 거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카드 더. 넣는 거 카드 번호 일일이 다 넣어야 돼가지고 짜증나던데. 아마존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아마존 페이 저는 안 하고 아마존 페이 안 하고 직접 결제했거든. 네. 직접 한 거. 아마존 페이 안 하면 그것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등록을 세상은 해야 다 돼. 한국도 카카오페이 하면 편해. 안 해서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누가 뭐래? 처음에 등록할 때만 그러니까. 한번 네. 지나가면 결제가 이제 편하게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일단 그래서 우리가 핀테크 관련주들 한국 사이버 결제나 나이스 정보통신 이런 종목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스를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나이스 평가 정보 말고 응.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나이스 정보 통신입니다. 그 헷갈려.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헷갈려. 나이스 정보 신용 통신과 평가하는 건 뭐야? 신용 이건 나 평가 정보고 나이스 정보 통신이 또에 대한 얘기를 또 김성훈 과장님이 또 해준대잖아요. 우리 내가 오늘 든 건 얘기 한번 나이스 해주시죠. 평가 정보인데. 나이스 평가 정보 말고 나이스 정보 통신. 네. 이거는 삼성페이하고 관련된 게. 네, 그래서 자 삼성페이 첫 번째 핀테크, 두 번째 삼성전자인데 왜냐? 자 그동안 삼성전자가 갤럭시 S6 일단은 뭐 성공한 건 아니죠? 네. 결과로는 대실패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표현을 제가 애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동안 삼성전자의 약점이 디바이스에서는 강했었는데 이제 디바이스도 안 되고 그거 말고도 뭐 밀크뮤직 등등 뭐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다 실패했잖아요. 네. 이거 삼성페이 이거마저도 실패하게 되면은 네. 좀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크뮤직은 그래도 성공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최근에- 가입자 수가 네. 400만인데 다운로드 수가 400만인데 네. 그걸 성공했다고 좀 그렇고 이제 시작한 거 치고는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닌가? 뭐, 네, 뭐 하시죠. 아무튼간에 네. 그래서 딱 이제 걸렸네, 둘이. 지금 네. 둘 다 공대생이라서 오늘 재밌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페이가 솔직히 전 대박까지도 안 바래요. 중박은 보여줘야지 삼성도 뭔가를 좀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시장으로 하여금 그런 심리를 한번 던져줘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페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5가 나오는 9월인가요? 그때 같이 삼성페이를 런칭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삼성카드를 사용하시는 삼성카드와 갤럭시 S6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해서 현재 베타 테스트에 들어간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 삼성전자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면은 결제 모듈을 구축하고 있는 나이스 정보통신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단지 이것만인 게 아니라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국내 밴 1위 업체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PG 사업에서도 매년 한 30% 정도의 어떤 신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삼성페이랑 모바일 결제 이 세 개의 결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게 뭐냐면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를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갤럭시를 쓰다 보면 삼성페이는 쓰더라도 내가 갤럭시 사용자인데 삼성페이가 오프라인까지 나오면 되니까 이걸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삼성페이 갤럭시를 산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애플페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서 왜냐면은 우리나라 페이도 많은데 굳이 뭐 진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많이 쓰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렇게 그 통신사 아니 저 기기에 의존하는 페이를 과연 쓸까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들더라고. 그래서 페이에 대한 부분 삼성페이가 어떤 삼성페이의 저거를 갖다 삼성 갤럭시에 대한 판매량을 늘려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특히 이번에 갤럭시 S6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팔렸고 뭐 LG전자는 거의 폭망했고 뭐 14만대요? 뭐 이 정도밖에 안 팔렸다면서요. 네.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그 삼성전자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쪽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물산이 만약에 합병이 이번에 선언이 되면 그러면 외국인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삼성전자나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차도 자기 마음대로 땅 샀잖아. 그런 식으로 오너가 전행으로.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부가 물론 이제 엘리엇의 주장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거든요. 장부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본다라면은 글쎄요. 이거는 외국인 입장에서 야 한국 대형주들 보게 되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안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항상 80년대 이후부터 성장주와 가치주가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형주들이 갔었어요. 아시겠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 중소형주들이 못 갔습니다.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고 기대감은커녕 장부가도 인정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죠. PER 0.3배 막 PBR 0.3배 막 이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세상이 제가 바뀌었다는 표현을 많이 들고 있는데 대형주가 벌써 지금 현대차 그러지, 대우조선해양 그러지. 그러니까 조선 끝났고 자동차 끝났고 이제 반도체도 이제 거의 이제 좀 힘들어진 상황이죠. 결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정유화학, 그나마 정유화학은 그나마 좀 낫겠지만은 조선, 기계, 반도체, 자동차가 이제는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고 이제는 그들이 과거에 중소형주에서 대형주가 됐듯이 이제 지금의 중소형주가 앞으로 2, 3년 동안은 대형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연을 다니거나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30, 40대, 그러니까 20, 30대 젊으신 투자자분들하고 40, 50대 이상의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마인드가 너무 달라요. 인정을 못 하더라고. 지금의 중소형주가 올라가는데 이런 게 왜 올라가요? 못 사겠어요. 너무 높아요. 맨날 떨어지는 거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사고. 아마 오늘 대우조선해양도 사시는 분들, 막 개인분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이제는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대형주에서는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삼성물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삼성 홈페이지 들어가면 엘리어트 갖다가 완전히 무슨 갱스터로 완전 만들어놨지. 갱스터 그런 식으로 나쁜 놈으로 이제 표현을 묘사를 해놨더라고. 그림까지.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만 보겠습니까? 외국 투자도 보죠. 야, 얘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한국은. 이렇게 인식이 굳어져 버리게 되면 대형주 안 삽니다. 중소형주밖에 없어요. 아니 이 사람들 두 명 듣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네. 네. 이거 삼성물산에 이번에 합병을 하거나 엘리엇을 두둔하는 사람은 애국심이 없는 사람으로 분위기에 가고 있잖아. 그쵸. 이 애국심이 없는 것들이랑 방송을 도저히 못하겠네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태양 빅뱅도 태양도 찬성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태양님도 이거 개인이 얼마 주식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금융실명제 위반인데 네. 그쪽에서 오케이 했으니까 그 보도 나간 거거든요. 오케이 안 했으면 나가면 바로 소송 걸리고 큰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케이 했는데요. 여하튼 그 얘기는 그만하겠고요. 하나 더 얘기해 보죠. 이거 김성환 과장만 보면 생각나는 게 그거야. 혼자 산다고 하면서 그 GS 리테일 같은 거 편의점 얘기했었잖아요. GF 리테일. 두세 번 얘기했었는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최근에 주가는 견조하죠.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이제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강남에 갔다가 되게 신기한 그림을 봤어요. 강남에? 오른쪽 제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지금 이게 CU 편의점이잖아요. 네네. 바로 배에 면세점이 붙어 있어요. 이게 텍스프리거든요. 안 보이는데. 텍스프리. 네. 이게 지금 일본의 이런 식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는 지금 용산이다, 하나 갤러리 타임 월드다 해가지고서 대형 면세점이 대형 위주로 가잖아요. 지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소규모 면세점이 이렇게 편의점 앞에 붙는 경우가 워낙에 많은데 맞아요. 그런 경우가 지금 강남권에 처음으로 등장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면세점 또 보시게 되면은 딱 들어가자마자 세탁소가 있어요. 네. 면세점이래. 네. 편의점에. 네. 솔직히 저도 한 달에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솔직히 제가 이게 다림질 안 하거든요. 네. 다 맡기죠. 솔직히 세탁소에. 네. 세탁소가 그렇게 잘 되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편의점에 딱 여기 딱 붙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게 되면 아까 봤었던 면세점 이렇게 안에 여기 보죠? 여건이 없어도 구매가 가능하면 써 있죠. 네. 머니 익스체인지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 카페처럼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즉 편의점이 이제는 현대인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고 네. 편의점이 보시기 아시겠지만 시내 주요 곳곳에 있어요. 가장 가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이 편의점을 활용해서 편의점 관련 회사들은 어떤 사업이든 영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관련주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트렌드가 쉽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거의 2, 3년간의 대상승에 들어가고 있고 현재 그 진행 중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저께 보셨던 제가 머니크의 연재에 한번 제가 썼던 주제거든요. 편의점이랑 그 1인 가구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작년 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노령화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GS그룹이요. GS마트 있죠. 남은 GS마트 롯데에 다 넘겼어요. 그래서 당연히 GS25인가 있죠. 그것도 넘길 줄 알았거든요. 안 넘긴 거야. 그리고 GS가 여전히 GS25랑요. 조그만 편의점 같은 거랑 동네 조그만 슈퍼는 계속해요. 마트는 다 넘기고. 그때 내가 그때 누구 그런 관련된 사람 만나는데 마트는 돈이 안 되고 그런 게 앞으로 돈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게 딱 답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GS25랑 동네 조그만데, 진짜 규모가 약간 큰 GS 아마 슈퍼라고 있을 거예요. 저희 동네도 있는데 아주 규모가 크지도 거.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가 아마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1인 가구도 있고 또 하나의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걸 이제 불경기 관련주로 어저께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프리카 TV 이런 것도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아프리카 TV 네. 이제는 제가 저번에도 7%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또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만나서 술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혼자 있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아프리카 TV도 보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거 한번 보게 되면은 은근히 그거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빠지면은 보게 되는데 이승훈 대표가 좋아하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내가 채팅을 통해서 네. 우리도 키움증권 여기 방송창도 이제 채팅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내 의견을 전달하면은 물론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의미로 별풍선 알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 별풍선 뭐 500개 쏘면은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이름 한번 언급해주고 네. 이제 이게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인지 하겠지만은 그게 뭐랄까요? 충분히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현재 시대의 좀 트렌드다. 네, 트렌드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음식료 업종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HMI라고 하죠. 간편식. 네. 제가 2년,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편의점에서 파는 간편식이잖아요. 안 먹어본 게 없거든요. 그게 다 살로 왔지 또. 그 건강에 안 좋아요. 네. 그걸 먹으면서 왜 저는 부실해. 부실해. 맨날 감기 걸려. 그동안 그걸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서 왜 그 주식을 살 생각을 안 했을까라는 후회를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음식료 관련 업종도 여러분 한번 종목들을 싹 소팅해서 보시게 되면은 너무 견조하고 너무 잘 가고 숫자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주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첨가제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첨가제는 뭐야? 식료품 첨가제. 첨가제 불법 아니야? 아니 진짜 첨가제 있잖아요. 아 몸에 좋은 거? 아니 그 몸에 좋은 거 아닌데. 네. 그건가 식품 첨가제. 네. 식품 첨가제 만드는 기업인데 그게 100%인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왜냐면 이게 중국 애들도 그거 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기업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건 그것도 대기업 계열이었는데. 네.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진짜 더 얘기해 주세요. 요즘 보면 건자재주 난리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제약바이오의 뒤를 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주도 업종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일단은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있고요. 네. 정부에서 이제 레임덕이 걸린 상황에서 일단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딱 한번 승부수를 던진 것 같고 딱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였죠. 노후주택 개발 활성화 대책이 나왔어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오래된 주택 갖다가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갖다가 20%씩 상향을 시켜준다는 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더 높이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넓게 높게 올리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내 총 주택에서 무려 41%가 연립 다세대 주택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아파트 하지만은 전 국민 절반 가까이가 솔직히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살고 있고 그 안에서도 무려 56%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입니다. 아파트만 재개발하고 아파트만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거 아니라 이들 주택들도 충분히 리모델링, 재개발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준 거죠. 20% 더 줄 테니까 더 넓게 또 높게 올리도록 해줄 테니까 빨리 해라 라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의 어떤 건물주 분들의 경우는 충분히 이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 규모가 정부 추산 450조거든요. 450조면 엄청난 거죠. 물론 사실 50조 가지고 추정이지만 결국은 이제 돈이 들어갈 만한 곳이 생겼고 그곳이 건자재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주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단독주택은요, 아시겠지만 그 건물 장사라고 하죠. 집 장사라고 하죠. 그래서 소규모로 주택 건설하시는 분들이 땅 사가지고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다면은 그래도 회사 같은 경우 상장이 안 됐으니까 유일하게 상장된 기업들은 결국 건자재 업체입니다. 부엌 가구, 욕실.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그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면요. 어디에 가장 신경을 쓰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있지만 욕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요. 솔직히 우리 호텔 가보시면 호텔 욕실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 갈 일이 별로 없어서 모르죠.
가끔씩 젊은 사람이 더 좋아해. 가끔씩 여의도 지나가다가 총각이나 할지 뭐. 그 여기 IFC 그 호텔 있잖아요. 네. 옆에 콜레드. 네, 콘레드. 가끔씩 좀 거기 가서 화장실도 가고 그래요.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이야. 근데 부담스러워. 갈 때마다 인사하고 그러니까 나올 때. 뭔 소리 하나 했네. 아니, 뭐 여하튼간에 그만큼 이제 네. 그런 이제 욕실에 대한 어떤 네. 인테리어일까요? 네. 수요 자체가 이제 과거보다는 확실히 높아지고 있고, 네. 자 옛날 집들은요 욕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음. 그나마 이제 9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나 이제 욕실이 2개가 들어가죠. 아파트 30평대. 그렇죠. 네. 지금 다세대 주택들 다 하나밖에 없는데 네. 새로 재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실 2개 들어갑니다 무조건.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욕실 2개 들어가면 부엌 가구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지만은 욕실 가구가 아마 충분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관련 주택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집에 다세대거든요. 네. 엄마가 이제 집을 설계를 하는데 얼마나 설계를 개판으로 했냐면 네. 욕실이 2개를 만들었어. 네. 욕실 옆에 또 욕실이 있어. 남녀 분들에서 남녀로. 설계를 또 열나 웃기게 해갖고 화장실이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어. 그러면 그 시공한테 쉬울 거 아니야. 네. 물 하나로 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겠지. 진짜 그게 웃기더라고. 네. 옛날에 저 하숙할 때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학생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욕실을 좀 많이 만든 경우도 있었죠. 네. 아무튼 간에 또 하나 이제 건물을 지으면요 4층 이제 그러니까 용적률이 갖다 20% 올렸기 때문에 위로도 높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기본 아마 3층에 4층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3층까지는 모르겠는데 4층 이상 올라가는 건물들은요 무조건 엘리베이터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 질문을 그걸 준비했어. 네.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네. 이 엘리베이터 공간 빼느라고 엄청나게 그게 빠질 텐데 면적이.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럼 위로도 더 용적률을 더 올려주나? 네 위로 올려주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같이 20% 상향시켜줬어요. 상향시키고 거기다 엘리베이터 넣어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예요. 지금 내가 들어가는 건물이 4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사람들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안 그 얘기를 들어와요. 하더라고. 네. 왜냐하면 택배 아저씨 미쳐버려 물 네, 배달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제가 제 첫 직장이 오티스 엘리베이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네, 얘기죠. 네. 왜 현대 엘리베이터를 얘기하고 다니는지 요새. 솔직히 제가 네.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네. 이제 리포트 내시는 애널리스트 많잖아요. 네. 그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정. 왜냐면- 자기가 거기서 월급 받았잖아.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또 다른 김성훈 과장이 유통업종 얘기하는 거 믿어줘야 되잖아. 그분이 유통업종 출신이잖아. 맞죠? 또 다른 김성훈 과장. 아니, 네네. 김성훈 우리 전문가. 거기는 유통. 유통이잖아, 유통. 믿어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에서 제가 유지보호 사업도 있었고 신규 설치 사업부에도 있었고 효율 사업부에도 다 돌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앞으로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제 이러한 모멘텀까지 건전제까지 엮이게 된다라면은 지금부터는 충분히 2년, 3년 정도 아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이미 독보적으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재건축이 되면서 건물이 올라가는데 4층 이상, 5층 이상 즉 한 대짜리가 들어가는 소위에서 근생이라고 하죠. 근린생활시설 네. 여기는 대부분 현대 엘리베이터 씁니다. 오티스가 잘 안 써요. 현대 왜요?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 쓰거든요. 어. 이미 거기서 이제 그 건축 시공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를 쓰는 게 거의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되어 유행이죠. 아, 그래요? 네,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적당해요. 네. 적당하고 대기업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전부 저희 업계에서는 단납기라고 그러죠. 한 대짜리 들어간 현장마다 단납선이라고 그래요. 단납선이라고 그래요. 단납선.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 전에 다녔을 때 뭐 100대짜리 그 주공 엘리베이터도 그 SH공사나 거기 입찰도 하고 낙찰도 받고 많이 해봤는데 마진율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100대 이상 들어가는 애에서는 마진율이 잘해야 2%, 3%인데 단납기 같은 경우는 한 대짜리 같은 경우는 10% 이상 더 들어가고 있고요. 설치가 되면은 현대 엘리베이터가 매년 12,000대가 설치가 되고 그러니까 15,000대가 설치가 되고 12,000대가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보수 넘어요. 70% 정도, 80%는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유지보수야. 그렇죠. 네. 예. 이왕이면은 현대 엘리베이터 만들었으니까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유지보수를 받고 싶죠. 네. 물론 가격차가 좀 있겠지만은. 네. 근데 그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마진율이 무려 40%가 넘어요. 일단 오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45%고 현대 같은 경우는 아직 30% 미만을 알고 있어요. 같은 유지보수인데 왜 차이가 나냐? 현대 엘리베이터가 아직까지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아직 잘 잡혀지지 않았어요. 이게 충분히 오티스만큼 끌어올려질 룸이 벌써 룸이 있다. 그리고 그 현대 엘리베이터의 간체 동기가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네. 네. 회사에서도 그런 유지가 개선의 여지가 많게. 왜냐면은 오티스 엘리베이터 충분히 그랬으니까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의지가 많기 때문에 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유지보호 신규 설치뿐만이 아니라 유지보호 사업 더하기 하나의 더 모멘텀 있죠. 네. 이번에 유상증자 했잖아요. 네. 했으니까 이제 중국 사업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 선정하는 조건이 뭐지? 그 만드는 조건이 유지보수 업체를 만들려면은 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3명. 자기는 있어요? 저 있습니다. 건설 기계기사 이런 건 안 자격증 되나? 있어? 네. 유지보수 자격? 네. 네. 건설 기계기사 이런 건 안 껴지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자격증이 유지보수 있어요. 자격증.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 3명 네. 더하기 자본금 3억이면 돼요. 자본금 3억?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네. 지금 모르겠는데 한 7, 800개의 군수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신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가 어느 업체에서 유지보수 받고 있는지 한번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아마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조사가 아니라 그런 데 있잖아요. 군수업체를 받고 왜냐면은 걔네들이 뭐 리베이트다 뭐다 싸게 많이 치고 그래갖고 큰 집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워낙에 그동안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관리비 이슈 때문에 많이 좀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제조사가 유지보수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특히나 현대엘리베이터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네. 현대엘리베이터의 발목을 잡았던 게 현대상선이었잖아요. 그렇죠. 현대상선. 근데 최근에 현대상선 주가 한번 보세요. 5월 달부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내용은 모르겠어요. 왜 급락할까? 네. 아마 현대엘리베이터에서 그동안 케어를 해줬는데 뭐 네. 케어를 안 해주니까 급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현대상선 리스크도 떨어져 나왔고 신들러 엘리베이터도 유상증자 참여 안 했습니다. 네. 지분 가치 확 낮아졌어요. 네. 신들러 노이지도 사라졌습니다. 네. 뭐 급등주는 아니에요. 네. 뭐 하루에 15% 가고 그런 주식은 아니지만 꾸준히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시면은 아마 좋은 근데 다 결과 마음에 들었는데 네.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신들러가 왜 포기한 거예요? 신진수 거는? 그건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아,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 엘리베이터가 네. 오티스가 있었죠. LG산전 인수해서 오티스가 있었고 중국 가자 이건가? 신들러 있었고 미쯔비시, 꼬네 네. 또 뭐 있더라? 또 있는데? 근데 그거 있는데 그게 다 미쯔비시 이제 철수하고 있고 꼬네도 이제 거의 포기했고 신들러도 마찬가지고 오티스도 이제 슬슬 오티스 엘리베이터 업계 1위에서 2위로 내려앉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오티스 본사에서 한국 시장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 시장보다 그 옆에 있는 중국 가야지. 중국에 포커싱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모멘텀을 바꾸기 때문에 아니, 걔네는 건물도 무섭게 짓는데 네. 엘리베이터는 진짜 더 무서울 것 같아. 옛날에 그 음마 아파트 가외 당길 때 보게 되면 음마 아파트 그 아직도 재건축 안 됐잖아요. 걔네 결정했나? 재건축한다고? 모르겠어요. 그쪽은. 맨날 음마 얘기하고 아파트, 있죠. 네. 네. 음마 아파트 그때 당시 가외할 때가 벌써 몇 년이야? 97년도 6년도니까. 네. 그때마다 그럼 그때 자기 나이 50이니. 나이가 50이 아니고 제가 네.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가외를 당겨서 네, 네, 네. 음마 아파트 가외 다닐 때 이렇게 96년도 7년도에 보게 되면은 네. 그때도 엘리베이터가 무지하게 무서웠거든 타는 게. 네. 다른 데는 그 동네 아파트 딴 데는 아마 거기 교체가 됐겠지만 지금 네. 워낙 낡아서 네. 딴 데 아파트 가도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음마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도 얼마나 무섭겠어. 중국 시장 가면은 오히려 뭐 현대 엘리베이터 아니면 뭐 이런 신들러 해외 오히려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잘 되지 않을까요? 어디 가면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점유율이 1% 미만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동안 그 입찰에 참가를 못했던 이유가 자본금이 없어서 기다려서 자격증이 자기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본금 요건에서. 예. 네. 이번에 유상증자했고 네. 그리고 솔직히 시장 점유율 1%에서 2%만 높여도 초대박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중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2%.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그런 모멘텀은 주가 아니에요. 네. 주된 모멘텀은 국내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노후주택 건설하면서 다시 건물을 올리고 있고 네. 유지보수의 어떤 성장률이 워낙에 가파르고 있고 네. 거기에 사이드 메뉴로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엮여진다면은 네. 계속 간다라고 봐야죠.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김성훈 과장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 좀 길게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오늘 뭐 이것만 하나 하죠. 왜냐하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칭화 유니그룹에서 인수 가능성 이거에 관해서 약간 좀 뒷 얘기만 조금 좀 해드리면 하면서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면 이제 미국 언론 쪽 말씀드리면 미국 언론은 이제 말도 안 된다, 어려울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기사 많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거 하나 그 링크 한번 잡아주세요. 뉴스고 링크 다음에 그만 잡아주시고 나서 소개하면 제가 그 내용을 왜냐면 오늘 내용이 좀 중요하거든 그것들이요. 그래서 그것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는 대로 잡아주세요. 보면 그 가장 중요한 거가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 봐서 자기네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갈 때 모든 기업을 그러는 건 절대 아닌데 심사하죠. 심사하는데 심사하는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권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화면 나왔어요? 뉴스? 여기 어제부터 인터넷 무지하게 느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자기 것만 그런가? 잠깐만요. 그러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 보면, 그게 외국인 투자위원회라는 거가 이제 거기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약간 어려운 말로 CFIUS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인데, 그게 재무성에 들어가 있어요. 재무성 기관인데, 거기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네 혼자 결정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관련된 우리나라도 보면 위원회는 어디 있지만 각 부서에서 와서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국방부의 반대가 가장 클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뭐 반도체에서 첨단 기술을 우기면 되잖아요. 첨단 기술에 중국으로 이전에 반대할 것이다. 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또 거기다 보면 또 이제 미국에 보면 그런 국방부도 중요하지만 맨날 영화한테 보면 국토안보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법무부 안에 또 있는 거거든요. 법무부 소관이에요. 미국의 그 구조로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는 국토안보 뭐 이런 것들. 이게 국가 안전 이슈도 부각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CFIUS.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도 저거가 많이 썼었거든요. 화웨이 거.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걸 싹 뜯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뜯어냈냐면은 거기 그 화웨이 장비에 대한 쪽에서 보게 되면 해킹 코드가 발견이 됐다. 중국 쪽으로 그런 이제 해킹 코드에 대한 쪽을 심어서 얘네들이 넣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중국에서도 똑같은 이슈로 해갖고 그 적기 장비를 다 뜯어내버렸거든요. 미국 장비를 다 뜯어내서 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쪽에 대한 것과 이 반도체 쪽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못 파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 미국에서 상당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일단 그런 관점에서 말도 안 된다 얘기를 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또 다른 이제 또 뒷단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뒷단을 보면 이번에 어찌됐건 거기서 무슨 시간이 걸리건 간에 결국은 뒤가 있다.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 이미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그리고 칭화 유니그룹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칭화대학에서 하는 거잖아요. 칭화대학이 그게 뭐 나라의 회사도 아니다. 뭐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 그 뒷배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는지 아세요? 누가 있냐면 진핑 형님 있나?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거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뒤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중국의 높은 사람 두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북경대 아니면 칭화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북경대학과 칭화대학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쟁은 지난주 목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오밤중에 한 KBS 세계인 거기를 찾아보시면 제가 또 우연히 돌리다 봤는데 보면 그 신입생을 좋은 신입생에서 장학금 주는 건 물론이고 뭐 어딜 파티를 열어주고 리무진하고 말도 안 되는 경쟁이 있어요. 어찌됐건 그게 어쨌든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닌데 그 뒤에 뭐냐면 칭화 유니그룹 산하에서 자회사를 관련 지주회사가 있잖아요. 그 지분의 20%가 인텔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뒷배에 인텔 있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업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7개 뭐 육성 산업을 해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올해도 올해 초에 뉴스 다 보셨겠지만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의 기술 제휴다 기술 자본 뭐 열심히 하자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인수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걸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세한 얘기 부족한 거는 2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